네, 개선한 선생님 소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0주년 원래 행사할 계획이 없었는데 갑자기 20주년 행사를 아마 3차 계획과 아울러서 아마 하고 싶어서 아마 한 것 같습니다. 그 전에도 뭐 여러 번 멘탈 헬스 히스토리에 대한 거는 국제 발표 때 여러 번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정신사회 재활협회 30주년이 있어가지고 조금 다시 정리를 해봤고,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한 자료들을 중심으로 엮어봤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도 있고 또 기억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또 중요도에 따라서 개인에 따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건 제 기준이니까 다르게 또 특히 중독 분야에 이상규 선생님이나 이러신 분들은 좀 많이 섭섭할 수도 있는데 큰 틀에 정신건강이나 주제 안에 같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대강 히스토리 플러스 중간중간에 이제 연도를 좀 잘라놨는데요. 큰 틀에서 90년대 이후로도 중요하지만 이번 기회에 그 전에 한국 정신건강에서 중요한 역사들도 현재가 있기까지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조망을 해봤습니다. 1885년 이제 조선 말기까지 올라가야 돼요. 왜냐하면 현대의학이 들어오면서 정신의학이 그 한 갈래로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이 당시에 정신과로서 공부를 하셨던 분들을 조금 중요한 분들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정신의학 자체가 시작된 거는 조선 총독부원이나 세브란스 병원에서 중심이 먼저 됐었는데요. 특히 이제 기억하셔야 될 분 중에 한 분이 맥라렌이라고 하는 그 호주 선교사면서 호주 멜버른에서 공부를 하셨던 정신과 의사셨는데 이분이 많은 정신과 의사들을 이렇게 길러내셨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중철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한국인으로서는 최초 정신과 전문이셨고요. 또 같은 시대에 명주환 선생님이 같이 공부를 하고 오셨고 일본에서요. 그리고 서울대학병원에 나중에 해방 이후에 정신과를 만드신 분이시죠. 그래가지고 그 두 분이 초기에 우리가 파이오니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당시에 입원 병동은 경성제국대학병원에 정신과 병동이 있었습니다. 거의 유일하게 입원 시설을 가지고 있었고, 그 뒤에 세브란스 병원 정신과 병동이 같이 오픈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남대문 근처인데, 그러다가 해방이 되면서 세브란스 병원 정신과는 없어지고 그 외에 평양의전이나 이화의전, 경성여의전, 대구의전, 광주의전 등의 정신과가 양성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름을 제가 직접 언급을 안 드렸지만은 광주의전 같은 경우에는 그 김성희 선생님이라신 분이 또 일본에서 공부하고 오셔서 정신과를 개설하셨던 그런 역사들이 있고요. 그리고 경성여의전 같은 경우에도 뒤에 보면은 해방 이후에 새롭게 개척해서 저게 현재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의 정신과가 되었습니다. 경성제국대학의 당시에 정신과를 근무하셨던 분들이 한국 정신치료의 가장 선구자라고 할 수 있죠. 이동식 선생님이 계시고, 남명석 선생님은 역시 맥라렌의 이중재 선생님도 제자시기도 한데 서울대학병원에 가서 같이 근무를 하셨던 분이시고, 경성제국대학의 졸업생으로 유석진 선생님이 또 계셨습니다. 특히 이중섭의 정신과 발견이라는 걸 하셨던 분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셨습니다. 이 당시에 50년대 이전은 이렇게 이 사진이 상징하는 것처럼 이 착고에 묶여있는 식의 비인도적인 정신과 진료가 행해졌고, 입원할 곳이 없었으니까요. 그런 사진들을 제가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다음은 이 45년에서 60년 정도까지, 왜 60년까지 했냐면은 6.25 전쟁, 한국 전쟁의 여파가 60년 이후에 좀 정리가 되기 때문에 기획을 했어요. 이들도 재미있는 기사들은
정신과 학회가 회원 10명으로 해서 45년 해방과 함께 출범을 했고요. 회원이 10명이었어요. 당시에 정신질환자가 대략 통계가 없었던 시절이니까 10,000명에서 20만 명으로 신문기사에 추정을 합니다. 재밌는 것은 정신박약 아동을 위한 영등포에 국립각심학원을 설치한다. 굉장히 재밌는 기사예요. 각심학원이라고 그래요. 지적장애 아동을 위한 치료시설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있었던 병원들입니다. 성북병원은 아까 말씀하셨던 명주환 선생님이 서울대학병원에 계시면서 같이 만드신 병원인 거예요. 경기도립요양원, 그리고 국립대학병원들의 몇 군데가 이제 설치가 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청량리병원이 민간 차원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시립순화병원은 지금 알고 있는 은평병원이에요. 위치도 그대로고요. 은평병원이 당시에 시립순화병원으로 해서 최초로 마약 중독자들을 여기다가 입원 치료를 했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사들이 49년도 9월 26일날 보면은 정신병자, 제가 신문기사를 들었으니까 20만인데 전문의가 9명 뿐이다. 정신병에 대한 의학도가 적은 것은 연구의 대가가 없는 것과 이때도 국가의 대책이 미흡하다. 이런 이야기를 동아일보가 썼던 게 있습니다. 한국전쟁 이전에 20명의 전문의가 이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55년 이 전쟁 때 군 정신학 포함해서 한 50명 이내의 전문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정신요양시설로는 자해정신요양원이 부산에 피난 시절에 처음으로 정신요양시설을 열었고, 이것이 현재는 부산의 다른 정신병원으로 이름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당시의 표현은 정신불구제학 수용시설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정신요양시설 4병원이 이게 현재 국립나주병원이죠. 이게 일찍이 56년에 문을 열었고, 세브란스병원 정신과 병동이 부활되고 이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여자의과대학의 정신과 개설된 것은 현재 고려대가 됐고, 초대 원장님이 바로 이병윤 선생님이라는 우리나라의 리튬을 제일 먼저 쓰셨던 그러신 분이시죠. 또 넘어가겠습니다. 청량리 병원의 사진이에요. 지금은 없어졌죠. 청량리 병원이 2018년에 폐업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정신과의 가장 대명사였던 것이고, 이것이 이제 45년도에 청량리 내병원을 시작을 해서 2018년까지 일을 했었던 곳입니다. 이때를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식민지 정신의학의 도입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의 새로운 또 역동적 정신의학이 같이 도입된 과도기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입원 시설도 낙후된 상황에서 정신과 의사도 부족했던 탈근대 시대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60년에서 90년 서비스에서 한 약간 더 잘라서 보면은 1962년에 우리 현재 이 위치 그대로 국립정신병원이 최초로 개원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360병상의 규모로 국내 최대 규모의 국가시설이었고, 노량진에 있던 것을 인수를 해서 이쪽에 국립병원으로 개원을 했습니다. 이제 60년이 넘어간 상태고, 당시에 눈여겨봐야 될 것이 카톨릭의대 여의도 성모병원 자리에 자살예방센터가 설치가 됐던 거죠.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은 시대를 너무나 앞서갔죠. 그런데 거기에서 납병원까지 같이 했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60년대 이미.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될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또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당시에도 매우 높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2000년 이후 IMF 이후에만 아니고 이때도 이미 자살률이 30명이 넘어갈 정도로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사회 변혁기에 자살률이 올라간다는 것이 맞는 말이죠. 그리고 이제 내용을 보시면은 전쟁 이후의 근대화, 그 다음에 5.16 군사정변을 거치면서 경제 성장이 커졌고, 그리고 외국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들이 등장을 하시면서 1세대 정신과 의사들을 중심으로 정신과에 대한 진료의 질이 굉장히 향상되던 시대, 정신 위생 시대다라고 저는 정의를 하는데, 정신 건강의 시대가 아니라 위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생물학적인 것들의 기초를 더 가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신과를 둘러싼 환경을 개선시키고자 하던 당시의 문제다 하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정신보건법을 이야기했던 것은 1968년 신경정신의학회 당시에 멤버들이 정신과 입원 제도가 비인권적이다 해서 이거를 새로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정신위생법을 만들려고 했던 역사가 같이 있습니다. 당시 인구는 3천만 명인데 정신과 전문의는 57명에 불과해서 어떻게 할 수는 없었죠. 그러나 굉장히 중요하게 이 위생법이 제정돼서 정신과 입원 시설뿐만 아니라 정신과 치료를 개선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처음으로 한 것이 1968년도입니다. 그리고 정신보건 상담소의 설치라든지 정신병 환자에 대한 신고 의무화, 굉장히 그 사회 방위적인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재판에서 무죄 판결된 정신병 환자를 강제 수용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법적인 것으로 타당하게 받아들여졌던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이 당시의 용어들은 당시 신문 기사들을 중심으로 한 용어 그대로를 썼으니까 지금의 용어와 다를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사회방위적인 성격의 정신질환 관리가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 진행이 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를 모던 사이키아트리라는 말로도 썼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현대적인 정신과가 체계가 만들어지면서 병원도 좀 체계가 만들어지고 하지만 처음부터의 이제 이때 전 세계적인 현상은 탈수용화였죠. 탈수용화였지만 한국적 상황은 그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정신과 전문의도 너무나 적었고 정신과 종사자 숫자는 더 턱없이 부족했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정신보건 서비스 대상을 정신장애로 인한 공안상 위해를 가하거나 이런 자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 공안이란 말이 이때도 썼어요. 그러니까 이 박정희 시대에 이때는 이 중앙정보부라고 하는 엄청난 정보기관이 많은 사람들을 올매던 시절이죠. 이것이 나중에 80년대에 전두환 정부가 들어섰을 때 한국판 대강dom을 예언하는 시대와 같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가폭력을 정당화하는 시대였다. 이때는 이런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신학계가 성장을 하고 정신병원의 수도 증가를 했고 민가 시설도 양성화가 되고 굉장히 혼돈스러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면서 80년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해외 유학파의 정신과 의사들이 세상의 정신분석과 정신치료를 또 확립하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양쪽이 다 같이 있었던 거죠. 인권 담론의 초기를 만들면서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관계를 만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도 60년대, 70년대에 했던 중요한 변화들이었습니다. 이 옆에 한번 선전 한번 보세요. 이거 저 한문 세대를 위해서 제가 번역했는데 정신과의 혁명적 신약 라오딕소이드, 내가 성분명이 없어서 뭔지 모르겠어요. 버림받은 정신병 환자에게 새 희망과 광명을 주게 된 신약 출현. 이때도 제약회사들이 선전 과대하게 하는 거는 똑같았어요. 이게 먹어도 안 나섰겠지 당연히. 그러면서 이렇게 중생병원 사건이라고 해서 아주 떠들썩한 사건. 무면허 의사가 환자들을 그냥 가둬놓고 두드려 패고 정말 야만의 시대였습니다. 당시에 보건사회부가 처음으로 실태 조사를 합니다. 실태 조사를 해서 이제 이런 거 적발도 하고 이런 사건. 중생병원 사건은 아주 대단한 사건이었어요. 이런 것들이 영향이 있어서 나중에 저를 포함한 정신보건법 처음에 제정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정신과 전문의에 의해서만 입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강조한 이유가 90년대 정신보건법을 처음 제정할 당시에도 일반 다른 정신과 의사가 아닌 사람들이 정신과 환자를 불법으로 감금해가지고 아무런 약이나 쓰고 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전문의가 꼭 입원을 시켜야 된다는 걸 강조했던 거죠. 94년도 첫 정신보건법 때. 근데 이게 오히려 지금은 이게 발목을 잡는 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라고만 표현했으면 됐는데 왜 전문의라고 그랬냐면은 그때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정신과 의사로 이걸 환원을 시키자 하는 안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전트들이 정신과를 하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영어로 하면 다 사이카트리스트가 되거든요.
전문이라는 걸 꼭 강조를 해야 되냐 하는 생각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뒤에 한번 또 삼각산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뭐 별의별 사건이 다 있어요. 뭐 80년대 추적 60분 사건 이전에도 이런 사건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리고 뭐 초보적인 정신과 역학에 대한 연구가 61년, 72년에 초보적 연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굉장히 구태의연한 방식이었고 굉장히 수비적인 방식이라서 이걸 전문적인 어떤 자료로 쓸 수는 없었습니다. 그 뒤에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제 이거를 90년까지 연결해 보면은 아까 이야기했던 60년대에 이미 케네디의 지역사회 정신보건법이 센터 건립법이 이미 시작이 됐고 정신약물의 개발이 이미 시작이 됐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할로페리돌과 같은 약이 60년대 초반에 이미 개발이 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탈수용화의 거대한 흐름이 전 세계적인 동향이었지만 한국은 제대로 된 입원 시설도 없었던 시절이라서 그 수요에 맞춰서 용인정신병원이 71년, 그 다음에 개요병원이 75년에 하면서 민간 차원의 정신병원이 도립병원을 겸한 이런 위탁 운영을 주체로 하는 것이 이때 시작이었습니다. 뭐 삼청교육대에 정신장애를 무차별 수용하고 이런 것들이 허용되었던 것들도 다 그런 시대 맥락이었습니다. 제가 이 시대의 정의를 성장과 감금의 시대로 그랬습니다. 사립정신병원과 공공위탁 민간병원이 등장했던 성장과 감금의 시대를 지금 건너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형제복지원 인권유린 사건이죠. 부산에. 이건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죠. 40년 가까이 시간이 됐음에도 형제복지원의 인권유린 사건은 여전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서울대학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당시에 이부영 선생님이 과장이셨는데 지역사회 정신보건 국제심포지움을 처음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당시에 서울병원 자리에서 이 자리죠. 지역사회 정신보건 국제심포지움을 통해서 세계적 동향을 익혔던 시기이기도 하고요. 잘 아시는 추적 60분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OECD 차관 차입금이 들어오면서 정신병원 건립을 좀 쉽게 할 수 있었어요. 그 이후에는 86년 아시안게임, 88년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거리를 청소해야 된다. 그래서 거리에 있는 홈리스들, 그 중에서도 많은 정신질환자들을 강제 입원시켜서 거리를 청소했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굉장한 감금의 시대였죠. 또 국립서울병원 현재의 위치 지금 이런 시대를 우리가 60년을 건너왔는 반면에 이탈리아에서의 이 정신보건에 대한 새로운 시각, 자유가 치료다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시기에 출발을 했고요. 미셸 푸코의 명작인 광기의 역사가 만들어진 것도 1962년입니다. 박사 논문이었죠. 정신보건 전문가 중에는 딱 두 종류가 있어요. 광기의 역사를 읽은 사람과 읽지 않은 사람. 정신과사에 제가 생각할 때 10%도 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 좀 제가 정신과의 교육 담당자라면은 광기의 역사를 먼저 읽히고 레이저트를 시작을 시킬 거예요. 딴 거 필요 없어요. 얼마나 야만의 시대를 했는가 하는 걸 유럽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 뭐 비슷한 탈수용화의 케네디 이야기는 많이 나오니까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밑에 뭐 카스트로라든지 이렇게 체게바라가 쓰인 거는 뭐 제가 이 사람들을 꼭 좋아하는 이름만이 아니라 당시에 60년대를 팽배하던 그 자유에 대한 전 세계적인 열망이 있던 시기가 전 세계적인 트렌드였습니다. 거기에 일환으로 탈수용화가 진행을 했던 거죠. 우리나라는 전혀 경제적인 발전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한 상황에서 이 세계적 동향에서는 좀 뒤떨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비틀즈 음악은 우리가 듣기 시작을 했죠. 이 비틀즈가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BTS로 바뀐 거죠. 네. 이 비틀즈에 버금가는 게 저는 BTS라고 생각을 해요. 흑인들이 투표권도 없던 시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게 우리 1987년이라는 영화에 잘 나타나 있어요. 이 거시경제론에 대해서 우리가 희생된 노동권에 대한 문제, 개발 독재의 문제, 군사 독재 이런 것들의 하나의 그 새로운 체제를 탄생시킨 것이 1987세입니다. 이때부터가 좀 더 인권에 대한 이야기가 논의되기 시작을 했다.
그러니까 딱 제가 의사를 시작하던 때고 정신과 레지던트를 시작하던 때에 인권에 대한 것이 확 올라오던 시기죠. 이것이 이제 새로운 정신보건법을 만들어내겠다는 동력이 됐던 것입니다. 1980년대를 아까 대강금의 시대라고 정의한 것은 이런 수치들의 변화들입니다. 그래서 수치를 쭉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수용이 이루어졌어요. 집단적으로 뭐 18,000명, 뭐 여기 뭐 갑자기 용인병원에다가 서울시립병동 도립병원 마구기능 부과해주고, 지방에 내려가면 부산 대남병원, 예를 들면 부산에다가 또 대전 같으면은 대전 시립병원을 그 요양원에다가 위탁을 주는 이런 것들의 선례들이 이때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용인병원에서 근무를 할 당시에 용인정신병원은 환자가 2,700명. 이게 현재는 이제 1,000명 이하로 줄었죠. 네. 그런 시대입니다. 또 뭐 대강금의 시대의 뭐 수치들이니까 이건 한번 쭉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좀 최근 들어와서 90년대를 이제 바라보면은 90년대의 10년간은 정신보건법 시대다 이야기를 해도 되죠. 정신보건법 시대다. 좀 기억해야 될 역사에는 92년 4월에 정신보건연구회라고 하는 그냥 민간 순수한 공부 모임입니다. 여기 우리 기선한 단장도 같이 저희가 공부를 했고, 생명존중재단에 있는 그 황태현 선생도 이때 같이 공부를 했고,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던 시절이에요. 그리고 이때 우리 이 모임을 중심으로 해서 정신보건법 초안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제출을 했습니다. 이 청담동에 있는 국수집에서 당시에 보건의정국장님한테 식사하면서 정신보건법 초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에서 아무런 연구 용역 없이 그냥 준 거예요. 근데 그걸 받아 들고 당시에 보사부죠. 보사부의 의정국장께서 이거 좋은 아이니까 한번 채택하겠다라고 했던 시절입니다. 지금부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겠죠. 국수값은 우리가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정신재활협회로 발전적 해체를 하면서 정신재활협회를 95년에 만들어냅니다. 가장 중요한 정신장애인 가족협회가 같이 발족을 하죠. 95년에. 95년이 정신보건법 12월 30일에 통과가 되고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의 논의가 시작되면서 처음으로 정신보건 전문요원에 대한 교육도 이야기가 되고 대규모 가족교육이 시행되었던 것들이 이때 95년에 같이 발생한 사건들입니다. 이렇게 연도별로 정리를 했어요. 주로 이 95년이 가장 중요한 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정신보건법 제정을 하기 위해서 용역연구가 총 2년간의 6억의 예산을 가지고 입원해 있는 것이 얼마나 재원이 적절한가, 정신요양시설에 있는 사람들을 지역사회로 복귀시킬 수는 없는가, 그리고 정신재활시설을 서대문구에다가 시범적으로 운영도 해보고 또 동탄에다가 시범적인 주거시설도 운영을 해봤던 시절이 바로 이 시절입니다. 이 연구에 참여한 많은 분들이 지금도 많이 살아있어요. 살아있고 지금도 가장 뜻있는 연구를 치라 그러면 저는 이 당시에 8개의 연구 과제를 꼽습니다.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정신보건법이 통과되자 바로 이때 같은 해가 바로 이 지방 분권화 시대의 시작이었어요. 이게 95년도가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방 분권화 시대가 되면서 각 광역단체나 시장들이 각 특색이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기 시작하던 때가 바로 95년 이후의 움직임입니다. 거기서 이제 발빠르게 움직인 사람이 경기도의 이인재 지사가 있어요. 이인재 지사가 제일 먼저 획기적으로 받아들인 게 정신보건 정책이었어요. 당시에 이름은 기획평가단이라는 이름으로 발족을 했습니다. 현재의 중앙지원단의 이름도 중간에 바뀌긴 했습니다만 원래 처음에는 기획평가단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정신보건 정책과가 신설이 됩니다. 같은 겨울에. 근데 IMF가 왔죠. 그래서 모든 시범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있었는데 당시에 많은 그 행정을 하셨던 중앙 그리고 경기도 서울에 있는 이 보건과장들이 이거를 헤쳐나가 주는데 큰 예산 담당을 해주셨습니다. 정신보건법에 대한 시대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90년대에 확산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이제 오늘 나왔던 정신건강복지계획의
초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처음 이게 만들어졌어요. 굉장히 부피도 얇았고요. 지금 뭐 이번에 3차 계획이 나와 있는 거에 비하면은 뭐 한 10분의 1 수준도 안 되는 굉장히 허접한, 예. 제가 허접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참 그 위원 중에 한 명이니까 제가 평가해도 아주 허접한, 예, 예. 한 5번, 6번 회의해가지고 만들어낸, 나중에 사진에 보면 뒤에 표지가 나와 있습니다. 아주 그게 처음 한번 만들어 봤던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많이 바뀌었고요. 현재 우리 국립센터가 있는 곳에 당시에 모여서 정신보건연구원을 설립하자. 처음의 명칭입니다. 국립정신보건연구원을 만들자. 회의를 했는데 당시에 국립서울병원장이었던 이충경 선생님이 발의를 해서 이 회의를 했는데 당시에 참가했던 명단이 제가 증언하기 위해서 뒤에 써놨어요. 그 명단에 있던 분들이 다 저도 20몇 명 중에 제일 막내로 3명이었는데 다 반대를 했어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거는 국립서울정신병원 주제에 무슨 국립정신건강연구원을 만드냐. 이게 당시에 대학 교수들의 반응들이었어요. 그만큼 국가를 신뢰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날 발표를 했던 우리 서동우 선생도 박살이 났고 이충경 원장님도 상당히 곤혹스럽게 끝났어요. 그래서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IMF가 왔고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발표를 했을 때, 자료를 만들었을 때 그 중요한 내용들을 그냥 이렇게 도표로 만들었던 자료입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20년 이후에 이걸 10년으로 다시 잘라보면은 제일 큰 사건이 저는 당연히 월드컵이라고 생각해요. 4강 진출. 예. 이때는 국제대회에 나가서 발표를 할 때 제가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같이 이렇게 구호를 외쳐주던 시절이에요. 그리고 같은 해에 국가인권위원회가 2001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굉장히 지금 현재 요새 시끄러운데 당시에는 상당히 이제 진보적인 그 위원회, 독립적인 위원회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정신보건법이 4차례 정도의 수정을 이 시기에 거칩니다. 정신보건센터를 정의를 했고 사회복지시설을 다시 규정을 냈고 예를 들면 공동생활가정 같은 경우도 나중에 이게 들어왔고요. 그리고 처음으로 기술지원단에 대한 정의와 지원을 넣기 시작을 했습니다. 경기도의 기획평가단은 뭐 이런 정의 없이 그냥 우리가 시작을 했던 것인데 국가에서 봤을 때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정식으로 2005년에 그래서 올해가 20주년이 되는 겁니다. 중앙정신보건사업 기술지원단이라는 이름으로 정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다른 광역의 경기도나 서울의 지원단도 합법적인 직위를 갖게 되고 예산 지원에 대한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고용 촉진법이 연계가 돼서 처음으로 정신장애인들도 직업재활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정신보건법의 공식적인 발족과 함께 서울시의 광역정신보건센터가 시작하던 해가 2005년도입니다. 굉장히 시대를 앞서갔던 것이었죠. 그리고 경기도가 따라서 2008년에 광역센터를 만들고 31개 시군에 전체를 다 완성하던 해도 있다고요. 중요한 거는 정신질환에 대한 역학 연구가 5년 단위로 이제부터 제대로 시행이 됐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나라의 정신질환자가 몇 명인가 하는 것을 정확히 통계를 내기 시작한 것이 이때부터입니다. 그래서 이 역학 연구 자체는 굉장히 소중한 자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처음으로 인권위원회에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역사가 10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만들어줍니다. 굉장히 앞선 정책이었어요, 당시에. 그리고 현재 M센터인 우리 정신건강연구원에 대한 설립방안 연구보고서가 채택이 돼서 국가에 납품을 합니다. 당시에 그 PI가 오늘 오고 있는 우리 김윤 선생님, 예, 저도 같이 연구원을 같이 참석해서 연구보고서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역사입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서 이 도표만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셔널 센터 포 멘탈 헬스라고 하는 것이 2016년에 만들어진 가장 큰 사건이죠. 우리 현재가 있는
국립센터의 위치. 그와 아울러서 2010년대에 중요한 법은 자살 예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큰 사건, 세월호 사건이 있으면서 세월호 사건의 여파로 국가 트라우마 연구가 시작이 되고 이게 다음 도표에서 국가 트라우마 센터가 만들어진 계기가 된 것도 이 2010년대입니다. 또한 광주광역시에다가 정신보건 시범 사업으로 국가 예산 135억이 한꺼번에 투입돼서 광주광역시를 이렇게 블록 그랜트로 만들었던 역사들이 같이 있습니다. 이게 2010년대 큰 변화들이고요. 그 16년 이후에 가장 큰 움직임으로 보자면 당사자 인권과 가족 인권에 대한 활발한 당사자 운동과 가족 운동이 이제 탄력을 받기 시작한 것은 2010년대라고 저는 정의를 했습니다. 이게 자살 예방 정책과가 신설되면서 과가 두 개가 됐고요. 제일 중요한 거요. 헌법 불합치 판정. 오늘도 뜨거울 논쟁 같은데 강제 입원에 대한 거에서 보호 의무자에 대한 입원을 헌법 불합치 판정이 내려진 것이 2016년 9월 달입니다. 이거에 대한 후속 조치가 이번은 3차 계획에서 뜨거운 감자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이 국가 책임제로 가는 것에 이 헌법 불합치 판정을 얼만큼 인용할 것이냐 하는 것이 결국은 남게 될 것입니다. 국가 책임제 이상호 국장님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헌법 불합치 판정을 100%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거의 근거로 2017년 5월 30일 제2차 정신보건법의 전면 개정안 환자 당사자들의 인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신건강복지법 속식 말해서 이것이 제정돼서 제2기 정신보건법 시대가 됐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당사자 운동들이죠. 그리고 당사자 정신장애 인권 선언의 장면들이에요. 오늘 발표하고 이정아 대표 여기 있고 김순득 대표도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맞나요? 네, 맞아요. 예. 예, 박정원 국장하고 이런 역할들을 했어요. 차별에 대한 문제를 정면으로 그리고 인간다운 삶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소모를 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네, 뭐 이거는 제가 걱정하는 거는 다시 새로운 대강금을 요양병원에다 하고 있는 거죠. 노인 정신건강에 대한 문제들인데 이게 정신장애인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나이도 드시고 이게 지금 현재 요양병원으로 옮겨가고 있는 형태입니다. 정신병원의 숫자가 2010년대 후반기 가면 조금씩 줄어들어요. 그분들이 갑자기 줄어든 게 아니고 이게 요양병원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대강금을 예고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요양병원 자체가 더 이상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반대를 하는 쪽이죠. 이거는 커뮤니티 시설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더 만들어내는 것이 국가 비용을 줄이는 것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년 이후에 중요한 사건들만 보겠습니다. 정신건강신설이 2020년에 가장 큰 사건이고요. 물론 여기에는 우리가 그 저변에 팬데믹 코로나가 진행되고 있죠. 그러니까 바로 20년 2월에 시작된 코로나가 아직까지 종식 선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코로나의 위드 코로나 시대의 정책을 현재 5년째 하고 있다고 봅니다. 국가 트라우마 센터, 국가 포탈 서비스, 그리고 생명종주재단이 21년에 같이 만들어졌고요. 동료 지원가와 가족 상담 활동이 점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 동료 지원가의 활동과 이거를 얼마만큼의 국가 정책에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 현재 응급 입원 시범 사업에 대한 문제, 전국민 마음 투자 사업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 책임제에 대한 요구는 23년 이후로 훨씬 더 중요한 정책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한번 읽어봐 주시고 코로나 자체의 영향이 전 세계에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불러왔고 한국에서도 예외는 아니죠. 훨씬 더 가속화되고 있는 중에 코로나와 같은 큰 국가 재난이 이 국가 책임제에 대한 요구를 강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제가 직접 책임져야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현재 중앙지원단과 현재에서 하셔야 되는데 답은 역사 속에 녹아 있다 하는 것이죠.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이미 겪어왔고요. 거기에서 좋은 정책을 뽑아내시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뭐 환경의 변화들은 뭐 우리 충분히 알 수 있고요. 사회 경제적 비용도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고요. 예. 이런 상태에서 제가 제시하는 방향은 크게 네 가지. 사람 중심 가치에다가 질적 변화, 그리고 통합 서비스, 그리고 인권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해나가야 된다. 결국은 다 방향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당사자 중심의 서비스를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결국은 이게 제일 핵심이고요. 제가 관료 행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건강하지 않은 행정을 말해요. 지나치게 간섭만 많고 규율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양적 생산을 자꾸 해내는 이것을 저는 관료 행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직접적으로 도움은 안 되는 거. 보건복지부보다도 저는 행안부에다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싶은데 행안부가 아무런 이득도 없는 평가를 계속 해나가는 거 이런 것들을 저는 안 해야겠다. 특히 예를 들면 국립정신건강센터를 포함한 국립병원들이 책임 운영기관이라고 하는 족쇄를 행안부에서 채워놔가지고 보건복지부도 마음대로 못하게 행안부에서 간섭을 자꾸 많이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없애야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전문가 개입을 줄이고 공동체 리더십에 의한 선한 영향력이 커지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다. 전문가들이 죽어야 당사자들과 가족의 건강한 권리들이 살아날 것이다 하는 거에는 저는 뭐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기 전문가에는 당연히 이 보건복지 전문가도 있지만 행정 전문가들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건강한 논의들을 이 당사자 그리고 가족들 중심의 영향력으로 발휘해 나가시라는 뜻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은 이 동료 지원가나 가족 지원가 혹은 같은 동료인 전문 요원들이 하는 서비스에 수가 발생이 안 되어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의사의 행위에만 집중되어 있는 이 보험 정책의 수가를 개편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 다 사회 서비스거든요. 다 사회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거를 건강보험 내에서 원스톱으로 지원해 주는 방향을 사실은 저는 제기하고 싶고요. 그리고 지역사회 서비스 재원도 건강보험에서 일원화했으면 좋겠다. 이웃나라 대만의 재정들은 다 건강보험에서 하나 나오기 때문에 이걸 일원화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정신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기능을 전면 개편해야 된다. 이제 55개 정도 남았는데 정신요양시설들을 저는 큰 틀에 사랑받지 않은 모형처럼 재활시설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도입을 하고 정신병원의 사등평가제는 지금 폭이 너무 좁아요. A, B, C에서도 폭이 수가를 100으로 했으면 A를 100으로 했으면 B등급은 한 80, C등급은 60 정도로 수가 폭을 크게 개선을 해야 병원들이 노력을 합니다. 그럼 A, B, C 다음에 뭐가 있냐 하면은 나머지는 F등급을 줘야죠. 만성기, 급성기 이거 차별에 5대1 정도의 수가를 발생하라고 했는데 아직 이거 3대1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안 됩니다. 5대1 정도 돼야 돼요. 근거 자료 얼마든지 있어요. 한 명의 급성기 환자 입원했을 때 수가가 만성기 환자들한테 현재 한 200만 원, 150만 원에서 200만 원 국가 지원이 나간다면은 거기에 대한 5배 정도 수가가 있어야 질적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야 입원도 기간도 줄이고요. 뭐 이런 것들을 좀 획기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광역정부로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은 이관을 시켜라. 예. 이관을 시키고 블록 그랜트를 줘서 경기도에 얼마가 필요하냐 토탈 주고 나머지는 경기도에서 알아서 줘라. 이렇게. 서울은 얼마가 필요한데 서울시에서 주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중앙정부는 평가 정도만 하고 그리고 광역정부에다가 그 기능을 넘겨라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번 이제 중독 분야에 좀 미안한데 계획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한 거는 좀 재고를 해봐라 이것이요. 예를 들면 마약 중독 이런 것들은 물론 단순히 저희들이 해야 되지만 현재 인프라에서는 준비되지 않은 것이 너무 많아요. 마약 중독센터 만든 것 같은데 얼만큼 활동을 할지 제가 미지수예요. 그거 갖고는 인프라가 안 돼. 한두 명의 전문가 갖고는 택도 없는 일이에요.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을 만들 때도
정신보건 전문요원이라고 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 현재 2만 명이 넘는 사람을 길러왔고요. 가족들이 이 상담을 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사람들은 가족 지원가를 하기 위해서 교육이라는 것이 1년씩 이상씩 필요합니다. 예, 동료 지원가 가족 1년씩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좀 더 체계적인 계획을 가지고 서비스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느닷없이 튀어나왔던 마약 중독에 대한 것을 보건복지 쪽에서 담당하라고 했던 것은 그만큼 무리가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드립니다. 이제 끝내야겠죠? 예. 예, 예. 뭐 당사자가 원하는 거에 다 써놨는데 이건 나중에 하고요. 특히 이런 거 약물치료의 합법적 권리 부작용이 많은데 내 이야기를 받아들여야 되냐. 예, 다음 주에 내가 서울에서 예, 몰래 55스텝에 대한 걸 영화를 같이 보고 토론을 좀 하려고 하는데 부작용을 내가 잘 알고 있는데 왜 의사가 강제로 계속 약을 쓰냐 하는 거 하세요. 우리가 어떤 봤을 때는 치료를 거부할 권리라고 하는 말로 한마디로 나오지만 내가 잘 알고 있고 내 몸이 잘 반응하는 거에 대해서 내 병에 대해서 내가 아는데 이거에 대한 치료적인 거에 내가 참여할 권한이 있다. 뭐 이렇게 영어로 표현할 때 shared 뭐 decision making 뭐 말은 그렇게 하면서 decision making에 참여 안 시키잖아요, 당사자들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당사자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에서 정책들이 이제는 당사자와 직접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드러난 뜻입니다. 예전처럼 이렇게 고기 덩어리 던져주면은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시대가 바뀌고 있어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사자와 같은 마음으로 서비스가 전개될 거다. 그러니까 이제 당사자와 가족들은 점점 사자가 되어가고 있어요. 이게 웬만한 정책이 아니면은 이게 물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시, 전문가들과 행정가들 조심하셔야 되고.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이유는 저 또한 마찬가지로 그런 경계하는 마음으로 정책을 만들어 왔었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역부족이었던 것도 많고 앞으로의 지금 3차 계획에 있어서 우리가 마땅한 예산도 수립을 해야겠지만 실행하는 과정에 의견 조정 이런 것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내가 드리게 됐습니다. 네, 누추한 강의 많이 들어줘서 고맙습니다.